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다 있구나 싶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라 다들 성묘며 벌초며 준비로 정신없으실 텐데요. 저희 집안에도 이맘때만 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저희 시어머니께 소소한 웃음과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또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와 제 남편 이도현 씨는 대학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5세, 갓 발령받은 초등학교 신규 교사였고, 도현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27세의 광고 대행사 새내기 마케터였어요. 둘 다 낯을 가리는 편이라 첫 만남에서는 서로 수줍어하며 차만 홀짝였지만, 신기하게도 대화가 시작되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죽이 참 잘 맞았습니다. 만난 지 2년이 지나 제 나이 27세, 도현 씨가 29세가 되던 해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3시간을 차 안에서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시댁이 워낙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낯가림 심한 제가 혹시나 그 다정한 분위기에 못 미쳐 어색함을 만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이만수님과 시어머니 김정숙님은 마당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를 친딸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지은아, 내가 아들만 둘이라 살가운 딸이 없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무뚝뚝한 놈들 사이에서 외로웠는데 앞으로 나한테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하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고 그러렴.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서 그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이 집안의 따뜻함과 다정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금세 알 수 있었죠. 저 역시 사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는 외동딸로 자란 터라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여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도현 씨를 처음 보시고는 귀하게 자란 티가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심성이 고르고 바른 사람이니 너한테도 평생 잘할 거다 하시며 깊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 27세, 도현 씨는 29세였습니다. 시동생 이태호 씨는 당시 IT 회사에서 유능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형만큼이나 부모님께 살갑고 싹싹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주말에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의 바치를 거들었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골로 내려가 함께 땀 흘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형수님, 서울에서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런 흙일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마루에 앉아서 푹 쉬세요. 아니에요, 태호 씨. 저 바칠 은근히 체질에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흙 냄새 맡으면서 얘기 나누는 게 제일 큰 힐링인걸요. 우리 며느리 내려온다고 하면 아주 새벽부터 어머니가 부산을 떠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올 때 들려보낸다고 남을 다듬으며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시아버지는 바치를 하다가 그늘 아래서 참을 먹을 때면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해 3년 동안이나 무작정 쫓아다녔다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처음엔 거들떠도 안 보고 차갑게 굴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물을 길어다 마당에 날라준 끝에 겨우 마음을 얻었다는 달콤한 과거사였죠. 그때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도도하고 까칠했는지 지금 저 순한 얼굴을 보면 도저히 상상도 안 되지? 영감도 참 애들 앞에서 옛날 고리짝 이야기를 또 꺼내고 그래요. 창피하게 정말.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핀잔을 주셨지만 두 분 사이에 흐르는 따스한 정은 곁에 있는 저희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 다정한 집안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태호 씨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넷이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어울리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반쯤은 이루어지고 반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뒤 제 나이 29세가 되던 해에 시동생 태호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한소라 씨였는데 듣기로는 위로 오빠만 셋인 집안의 늦둥이 외동딸로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공주처럼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부터 뭔가 이 집안의 소박하고 다정한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갓 낳은 첫째 아기를 안고 있느라 부엌일을 깊게 돕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라 씨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앞치마를 팽개치듯 벗어 던지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일 안 할래요. 형님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왜 저만 부엌에서 고생해야 돼요? 소라야, 형님은 지금 갓난아기를 안고 수유하고 있잖니. 그래서 내가 잠깐 쉬라고 한 거란다. 그럼 저도 피곤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죠. 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시동생 태호 씨가 황급히 소라 씨의 소매를 잡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라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날 저녁, 저는 손윗동서로서 어떻게든 소라 씨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씨, 그러고 보니 무슨 일 하시는지 제대로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술 쪽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 플라워 아티스트예요. 아, 꽃꽂이 하시는군요. 정서에도 좋고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아니죠, 형님. 그냥 꽃꽂이가 아니라 플라워 아티스트요. 동네 일반 꽃집 알바나 아줌마들 취미 생활이랑은 근본적으로 급이 달라요. 저는 순수하게 감성으로 작품을 작업하는 사람이라 형님처럼 틀에 박힌 딱딱한 초등학교 교사 직업이랑은 정서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예술가들은 감각이 예민해서 세심하게 다뤄줘야 하거든요. 알고 보니 소라 씨는 예술가라는 거창한 미사여구와 달리 동네 조그만한 꽃집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거나 가끔 프리랜서로 꽃 장식을 돕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꽃집 일이 하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굳이 자신을 거창하게 아티스트라 칭하면서 남의 직업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선을 긋는 그 오만한 태도가 기가 막혔던 겁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던 남편 도현 씨도 기가 차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태호 씨는 대체 소라 씨의 어떤 점에 반해서 결혼까지 한 거래요? 낸들 알겠어. 나도 얼마 전에 술 한잔하면서 슬쩍 물어봤는데 연애할 땐 그 톡톡 튀고 자기 주장 강한 모습이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보였다더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매력이 아니라 순전한 이기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대. 태호 씨가 발등을 세게 찍혔네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이 자란 놈이 딱 하나 여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저는 첫째 아들에 이어 연년생으로 예쁜 딸을 낳았고 이듬해 소라 씨도 딸 하은이를 낳았습니다. 소라 씨의 유별난 언행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성향이 원래 저러니 그냥 맞춰주고 넘어가자 하고 무던히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차 되던 해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 도현 씨와 시동생 태호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들을 전전하며 온갖 좋은 약을 쓰고 치료를 받게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남편 걱정에 하루하루 살이 빠지고 야위어 가셨죠. 그렇게 간병과 투병을 이어간 지 1년째 되던 날 시아버지는 기력이 다했음을 느끼셨는지 저희 사형제를 병실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애비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더 늦기 전에 너희한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다. 동서인 소라 씨는 그 엄숙하고 슬픈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자기 네일아트 손톱을 듬성듬성 만지고 있었고 나머지 셋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집과 밭땅은 이미 다 정리해서 너희 엄마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놨다. 그리고 남은 현금 재산 2억 원은 너희 형제에게 똑같이 1억 원씩 나눠주마. 대신 내 마지막 조건이 있다. 첫째, 내가 없더라도 홀로 남은 엄마한테 자주 안부 전화 걸고 잘 챙겨드려라. 둘째, 형제끼리 절대 돈 때문에 등지지 말고 며느리들도 서로 척지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셋째, 명절이랑 제사, 특히 1년에 한 번 하는 벌초는 꼭 직접 챙겨서 온 가족이 얼굴 보고 살아라.
그래야 내 엄마가 홀로 남아도 덜 외롭지 않겠니? 내 엄마 저 사람이 나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혼자 남는 걸 생각하면 애비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에 걸린다. 시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시며 유언을 남기시는데 소라 씨는 입을 삐죽 내밀며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주실 거면 그냥 기분 좋게 주시지 무슨 조건은 이렇게 달고 그러신데. 그래도 알았어요. 저도 아버님 말씀 잘 지킬게요. 시아버지는 그런 소라 씨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조용히 한숨을 쉬셨고 옆에 있던 시동생 태호 씨는 병실을 나설 때까지 아내를 향해 매섭고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유언을 남기신 지 20일 만에 시아버지는 결국 저희 곁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보낸 시어머니는 3번이나 실신하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긴 채 장례 기간 내내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라 씨는 자기 딸 하은이를 친정에 맡겨두었으면서도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잠깐 뜸해진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서서 일했더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피곤해 죽겠어. 근처 찜질방 가서 1~2시간만 자고 쉬다 올게. 태호 씨는 상주 완장을 찬 채 기가 차다는 듯 질려버린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며 차라리 얼른 가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태호 씨에게 조용히 물었더니 씁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두세요, 형수님. 옆에서 하도 피곤하다 징징대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시아버지는 조상님들이 계신 선산에 모셔졌고 시어머니는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소라 씨는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 자신이 몸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골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은이 데리고 장거리 운전하는 거 체력적으로 못해요.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내려가는 것도 1~2번이지 매번 어떻게 그러겠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댁에 가지 않으면서 태호 씨 혼자 매주 시골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챙기고 자고 오는 것을 소라 씨는 극도로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호 씨가 시골에 간다는 핑계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며 정신 나간 의심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 초월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부는 시골집에서 태호 씨를 만났는데 태호 씨의 표정이 유독 어둡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무슨 일이 있냐며 계속 캐묻자 태호 씨가 참다 못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진짜 소라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도 소라 씨가 시골 가는 걸로 많이들 볼까? 그것도 그런데 나 정말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지난주에 회사 회식 끝나고 담배 피우려 건물 밖에 나갔거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수상하게 나를 자꾸 훔쳐보고 카메라로 찍는 거야. 이상해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추궁했더니 소라가 흥신소에 돈을 주고 나한테 뒷조사를 맡겼다고 실토하더라고. 뭐? 흥신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흥신소 직원한테 그랬어. 조사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소라한테 전달하라고. 아무 증거도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그대로 보고하라고 했지. 며칠 뒤 태호 씨는 아내 소라 씨에게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소라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2번 다시 의심하거나 뒤를 조사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장까지 찍은 각서를 썼지요. 그렇게 소라 씨는 겨우 쫓겨나는 것을 면했고 그 일 이후로는 시댁 모임이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눈에 띄게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본성이 어디 가지 않는지 가끔 생각 없는 언행을 내뱉긴 했지만 다들 원래 저런 사람이니 똥이 무서워서 피 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시간의 약 덕분인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예전처럼 웃음도 되찾으셨고
저희도 매주 내려가던 것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방문 횟수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낮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저에게 남편 도연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옆집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대. 지금 지역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데 나 지금 회사에 긴급 연차 내고 내려가는 길이야.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밑바닥으로 쿵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의 비극이 떠올라 온몸이 덜덜 떨렸죠. 저는 급히 학교에 조퇴를 내고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긴 뒤 시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도착해 있던 태호 씨 가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심정지가 올 만큼 일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의 빠른 신고와 응급대원의 조치 덕에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심장 신호 전달 체계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평생 인공심장박동기 내 심율동, 전환기를 가슴에 이식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과도한 신체적 무리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가슴에 이식한 기계에 무리가 가거나 심장에 충격이 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곁에서 각별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엄중한 경고에 저희 부부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시골에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북적이며 5개월 동안 함께 지내셨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며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이렇게 같이 사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니다, 지은아. 서울 아파트는 낯설고 흙도 못 밟아서 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겠구나. 평생 살던 시골집이 제일 편해. 내 몸은 내가 조심할 테니 제발 보내다오. 어머니의 뜻이 너무나 완강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골로 모셔다 드렸고 대신 저희 부부와 태호 씨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시골을 찾아뵈며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선산벌초를 위해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시기로 해서 감사하게 친정에 맡기고 올 수 있었죠.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태호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가족은 벌써 시골집에 도착했고 딸 하은이는 동네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기는 마을 이장님 댁에 명절 인사를 드리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1시간 뒤 시댁 마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대문 안쪽에서 심상치 않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매번 이러지 좀 마세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동서 소라 씨가 마루턱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남편, 태호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사납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매년 명절 때마다 이렇게 시골 내려와서 벌초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미련한 집안이 힘들게 낯들고 직접 벌초를 해요? 돈 몇십만 원 주고 전문 업체 쓰면 알아서 깔끔하게 다 해주는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이용하는 비용 제가 다 낼 테니까 제발 사람 쓰자고요. 어머님이 눈치껏 자식들한테 고생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시어머니 가슴에 인공심장박동기가 달려있어 작은 스트레스나 충격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모질고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 씨는 저희 부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 프리랜서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저를 귀찮게 이렇게 자꾸 불러대시면 나중에 늙어서 며느리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실 줄 아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그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저보다 먼저 대문을 쾅 박차고 들어간 것은 남편 도연 씨였습니다. 한소라 씨,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주버님, 언제 오셨어요?
소라 씨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에 흠칫 놀라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에 순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몸도 안 좋으셔서 가슴에 기계 달고 계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무슨 못돼 먹은 말을 쏟아붓는 거야. 며느리 대접을 못 받다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업체 쓰자는 얘기였죠. 뭐가 아니야. 서울에서 시골 내려오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들어? 소라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까먹었어? 아버지가 남긴 돈 1억 원 챙기면서 자기 입으로 직접 약속했잖아. 벌초랑 명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챙기겠다고. 기억은 하는데요. 솔직히 매년 어떻게 계속 와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오지 마. 누가 소라 씨 보고 억지로 오라. 그랬어? 오기 싫으면 태호랑 애만 보내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기어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고성을 지르며 격분하는 모습은 제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떨리는 손으로 도연 씨의 소매를 잡고 말리셨습니다. 도연아, 그만해라. 소라도 오죽 피곤하고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내년부턴 태호랑 너희들 벌초 안 내려와도 된다고 내가 이장한테 부탁해서 업체 부를 테니 그만해라. 내가 괜히 늙어서 오래 살아서 자식들 사이에 분란만 만드는구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얼른 시어머니를 품에 꼭 안아드리며 위로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돌처럼 굳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장님 댁에 다녀오던 시동생 태호 씨였습니다. 밖에서부터 아내의 악지르는 소리와 형의 고성을 다 들었는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태호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솔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거리 한 거야? 태호 씨는 들고 있던 선물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곧장 소라 씨에게 다가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놀란 저희 부부가 혹여 물리적 불상사라도 날까봐 태호 씨를 들쳐매듯 뜯어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 흥신소짓거리까지 참고 봐줬더니 결국 우리 엄마 가슴에 기계 달린 거 알면서 눈물 나게 만들어?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고 상처 주면 그땐 정말 끝이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호 씨는 소라 씨의 팔통을 잡고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낸 뒤 대문 걸쇠를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소라 씨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문 열어. 하고 한참을 소리쳤지만 태호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루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여자 하나 잘못 봐서 불효자식이 되어 엄마 가슴에 피눈물만 흘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태호야. 얘가 왜 이래. 얼른 일어나거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시며 태호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업체 써서 벌초한다더라.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꾸나. 너희들 바쁜 회사 일에 벌초까지 챙기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냥 명절에 다 같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살아생전 마지막 부탁이셨잖아요. 제가 여자를 잘못 들여와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며칠 뒤 태호 씨네 집에서는 더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소라 씨가 집을 나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어린 딸 하은이가 태호 씨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 엄마 언제 와? 태호 씨는 차마 어린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딸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고 나중에 저희에게 털어놓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와 남편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벌초 소동이 있은 직후 태호 씨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내 소라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라 씨는 자신이 불리해지자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진짜 문제는 어린 딸 하은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시간을 끌며 재산 분할을 더 받아내려 했었고 그러다 태호 씨의 강경한 태도에 이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이런 기막힌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양육권이랑 친권? 그래, 당신 다 가져가.
대신 내가 하은이 낳고 임신해서 고생하고 키운 값 그거 목돈으로 깔끔하게 일시불로 줘. 나도 이제 내 인생 새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돈만 원하는 만큼 주면 다시는 애 앞에 안 나타나고 깔끔하게 물러나 줄게. 싫으면 나 이 집에서 평생 안 나가고 버틸 거야. 자기 핏줄인 딸아이마저 돈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려는 그 추악한 모습에 태호 씨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소라 씨가 흥신소를 써서 자신을 뒤조사했던 증거 서류. 그동안 소라 씨가 살림과 육아를 팽개치고 사치와 유흥을 즐겼던 정황. 그리고 벌초날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가사 재판부는 태호 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습니다. 소라 씨의 양육권 및 친권은 전부 박탈되었고 오히려 소라 씨가 태호 씨에게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집 마련과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태호 씨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이 태호 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던 날 법원 정문 앞에서 소라 씨는 엉엉 울며 태호 씨의 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앞으로 시골 벌초든 제사든 절대 안 빠지고 맨 앞에 서서 갈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봐주면 나 당신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할 거야. 태호 씨가 아무런 반응 없이 차갑게 외면하자 소라 씨는 갑자기 저희 부부 쪽으로 서슬프르게 달려와 저를 향해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이 가식적인 여자야. 당신이 맨날 시댁에서 착한 며느리. 척 1등 며느리 척하니까 태호 씨가 날 더 비교하고 나쁘게 본 거잖아. 내 가정 깨진 거 다 당신 때문이야. 참다 못한 저는 소라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소라 씨, 세상 일은 전부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시부모님을 자기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대했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손윗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다니면 언젠가 그 독이 전부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증거고요. 뭐라는 거야? 너 진짜 두고 봐. 나도 이대로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소라 씨 꽃집 일하면서 사장님 몰래 개인 작업하고 현금으로 돈 받아서 세금 신고 탈루한 건들 있죠? 계속 행패 부리시면 그거 전부 국세청에 탈세, 제보할 수도 있으니까 처신 똑바로 하세요. 국세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소라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신실치 못했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소라 씨의 마지막 잔상이었습니다. 이후 소라 씨는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났고 태호 씨네 집에는 마침내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벌초 소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안에 생긴 가장 큰 변화라면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시골집을 정리하시고 시동생 태호 씨네 서울 집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다. 이혼 소송이 잘 마무리된 후 태호 씨는 혼자 계신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어머니가 서울로 안 올라오시면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하은이랑 시골로 내려가 살겠습니다 하고 강경하게 최후 통첩을 내걸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식의 인생을 위해 결국 못 이기는 척 태호 씨네 집으로 올라오셨고 현재는 태호 씨, 시어머니, 조카 하은이 이렇게 세 식구가 도란도란 모여 살고 계십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계절 나물이랑 갈치조림 맛있게 자작하게 해왔어요. 아이고 지은아, 매번 이렇게 바리바리 반찬을 싸오느라 고생해서 어쩌니. 하은아, 어서 나와보렴. 사촌 오빠랑 언니 왔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시동생 집을 찾곤 합니다. 연년생인 저희 아이들과 1살 터울인 조카 하은이는 우애가 너무나 깊어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서로를 더 애타게 찾고 챙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 웃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부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너 말고 외동 말고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봐. 집안에 아이들도 많고 형제가 북적거리며 사는 게 진짜 사는 맛이지. 그러면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당신만 곁에 있어도 나는 이 집이 온통 꽉 차 보이는데 뭘 그러오.
저희 친정은 저 하나뿐인 외동딸집이라 늘 호젓하고 조용했지만 부모님 두 분 사이가 워낙 다정하셔서 그 조용함이 결코 쓸쓸함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형제자매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은 또 다른 깊은 든든함이 있구나 싶어 새삼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문득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수줍음 많으셨던 시아버지께서 먼 길을 먼저 떠나셨을 때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가 느끼셨을 그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남편 도현 씨도 제 마음을 아는지 가끔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계신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하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잘해준 만큼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몇 배로 효도할게. 남편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참 고맙고 든든해서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는 시동생에게서 이런 씁쓸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태호 씨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소라 씨를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소라 씨는 어떤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걸어오다가 태호 씨를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른 척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 부부는 그저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소라 씨는 태호 씨와 이혼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법원에서 울고불고 이혼할 수 없다며 매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눈물과 애언이 결국은 자신의 안위와 돈만을 위한 연기였다는 걸 생각하니 참 씁쓸했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의 가벼운 진심이었던 거겠지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호 씨가 그 당시 소라 씨와 단호하게 이혼한 것이 저희 온 가족 모두에게 정말 신의 한 수이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어정쩡하게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시어머니의 건강은 물론이고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 집안에 하나 남은 며느리로서 저는 지금처럼 안팎으로 화목하고 다정한 집안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바르게 잘 키우고 남편과 변함없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시동생. 귀여운 조카 하은이까지 두루두루 보살피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물려주신 그 숭고하고 따뜻한 화목함을 제 아이들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가장 소박하고도 위대한 삶의 목표입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애쓰는 시동생 태호 씨의 앞날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가슴에 기계를 달고 계시지만 늘 밝게 웃어주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평화, 그리고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가오는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다정한 시간 보내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